사색 초벌구이 전문점 사색식탁. 철학을 한다는 것, 그것은 죽기를 배우는 것이다. 플라톤, 7일간의 철학여행 중에서. 안녕하세요. 이번이 사색식탁 16번째 영상인데요.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 꽃루저가 차리는 16번째 사색밥상 먹거리는 자전소설 마더십 등 나밤과 함께 그리다 7일째 이야기입니다. 나밤과 함께 7일, 만약 삶을 견뎌내기를 원한다면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라. 프로이트, 7일간의 철학여행 중에서. 쉽튼 몸은 좀 어때요? 잠을 푹 잤더니 좋아요. 기분이 상쾌해서 천장까지 수직 비행묘기도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아요. 어젠 많이 놀랐어요. 아직 헤어질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차분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살면서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책을 만나는 것도 행운인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면 정말 허무, 거부, 부정, 회피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7일간의 철학여행에서 현자들의 사유가 정리된 글을 읽고 긍정적인 사색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플라톤은 철학은 죽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했고, 프로이트는 삶을 견뎌내고 싶다면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데 그 말들은 모두 역설적인 의미였어요. 숨겨진 깊은 뜻을 샤를 페팽이 해석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언젠가 당면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초연함이 안겨주는 평정심을, 심지어는 자유까지도 즐길 수 있으며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어차피 죽을 테니 방종을 즐기며 죽으려는 사람은 없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시간이 많은 줄 알고 당장 죽지 않을 것처럼 살게 되는 것 아닐까요? 대다수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노화와 병이 죽음을 준비하라고 신호를 주는데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삶을 거부하는 형태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껴요. 잠깐, 제 피부 상태가 어떤 신호일 것 같나요? 노화와는 다른 변화인 것 같은데 2019년 꼬챙이 사건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점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쓸 때도 순서를 뒤바꿔서 적을 때가 잦아졌어요. 예를 들어 변화라는 단어를 쓸 때 화부터 적었다가 변을 앞에 적게 돼서 놀라운 거죠. 또 예전에는 뜻을 모르는 영어 단어 철자를 발음만 듣고도 맞게 쓰기도 했는데 요즘엔 알고 있던 단어조차 오래 생각해야 하고 철자를 틀릴 때가 많아요. 이게 어떤 신호라고 해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늘 그랬듯 신의 뜻대로 되겠죠. 단념하고 막 살기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건강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있어요. 학처럼 외다리로 서고 무릎을 허리까지 들어서 오른 다리는 왼쪽으로, 왼쪽 다리는 오른쪽으로 나팔관에 낀 찌꺼기를 내보내려고 골반 회전 운동도 했더니 1.5cm 정도 크기의 이물질이 빠져나왔어요. 이전에 봤던 것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세수하고 기초 화장품도 꼬박꼬박 바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살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죠? 전 우주의 본질은 직진이 아니라 회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간은 과거를 모방할 뿐 새로운 걸 생산하고 퇴행하려 하지 않아서 오염되고 있죠. 우주 만물은 되돌아가고 있고 회귀의 주기는 각기 달라요. 태어난 순으로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닌데 우린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속도 줄이고 멈춰야 할 시기가 오는데 회귀할 때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어서 언제든 가볍게 돌아가려면 버리고 정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순간들은 영원처럼 깊게 살고 죽음은 회귀처럼 가볍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영원처럼 깊게 산다는 것은 속도 경쟁으로 돌진하지 않고 중심 잡고 살겠다는 의미예요. 사소한 일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지난 순간을 회상할 때도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삶의 순간마다 의미를 갖고 나 자신에게도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오염된 감정을 이성으로 정화하고 사색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녀와 배우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묘해요.
뭐가요?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했대요. 역술인이요. 그 말은 제 어머니께 들었고 제 사주에 자식이 없다는 말은 30대 초반에 역술가에게서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20대 때 고등학교 동창이 그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셋이 만났던 적이 있어요. 동창의 친구가 한의학 전공이었는데 제 맥을 짚어보더니 자궁이 약하다고 했거든요. 맥으로도 그런 걸 알 수 있다니 생각해보면 그것도 신기했어요. 제 삶의 여정과 관련한 모든 일이 정교하게 설계된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는 생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 경우 저의 근간, 가족들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전에 말했었죠. 가족들의 일주로 음양오행을 보니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요. 아버지는 큰 도끼, 어머니는 귀금속, 큰오빠는 큰 나무에 해당하고 세 분 모두 비견, 천관과 지지가 같은 가녀지동으로 개성이 아주 뚜렷해요. 자라면서 가족 모두 성정이 너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주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신중하고 강단 있으시고 어머니는 섬세하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셨어요. 금속은 나무를 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인지 큰오빠는 어려서 부모님께 많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다행히 큰오빠 사주에 있는 나무 인성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도왔던 것 같아요. 큰오빠가 한창 사춘기 때 제가 말대꾸에서 매를 번 적이 있어요. 사주 오행으로 볼 때 저는 불이고 큰오빠는 나무인데 하필 오빠는 대형 나무고 전 약한 불이라서 부딪히면 제가 꺼지게 되는 거예요. 큰오빠는 머리가 좋아서 공군에서도 작전 사령부에 들어갔었고 힘들게 회사 운영하면서도 어머니께 많지는 않아도 꾸준히 생활비 보태는 오빠가 자랑스러워요. 연년생인 작은 오빠에게 귀인 운이 몰렸다는 것, 세상의 부조리함은 이런 거더라고요. 작은 오빠는 국내에서 공채로 대기업 입사해서 오래 다니다가 결혼하고 부부가 함께 해외 갔어요. 해외에서 세계적인 기업 IBM도 다녔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구멍 같은 존재라 스스로 멀어졌는데 최근 가족 사진을 보내왔네요. 휴가차 한국 와서 다 모였나 봐요. 이 사진 보고 복받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부모님과 가족들 모두 보니 기뻐요. 제 기질은 촛불이에요. 태양처럼 강한 빛이 아니죠. 주변이 밝을 때는 존재감이 없다가도 어두울 때 주위를 밝혀줘서 빛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온기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전 불을 밝힘으로써 기질을 발현했다는 인정 욕구가 해결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요한 빛을 보여줘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만족,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소명인 불을 밝히기 위해 열정을 갖고 스스로 태우고 있는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놔두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없이 반감 생긴다고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흉포한 거 아닐까요? 초가 타지 않고 있으면 제기는 못하고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빛을 발하지 않고 어둠 속에 묻히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제 초의 빛을 발견하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제게 해답을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전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우선 독서하고 사색해보시라고.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시라고. 답은 당신 안에 있고 그걸 찾을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믿으시라고. 각자의 기질을 알아가기 위해 사색하는 걸 중단해서 문제 정리가 안 되는 것일 뿐이죠. 사회 구성원 모두 각자가 태어난 기질을 발현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억누르는 사회는 폭력적 사회고 암울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회가 될 거예요. 개개인의 소명을 다하려는 활동을 업신여기는 행위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부덕이 아닐까 해요. 개인의 자질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과도한 빈부격차, 근원을 알 수 없는 부조리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 성찰 없이 유명세를 목적으로 과도한 부를 축적할 목적으로 벌이는 개인 행위들은 다른 각도에서 개진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이들은 개인의 치부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을 단순히 유명세를 얻을 목적이라고 일축하는데 잘 판단해야 해요. 어떻게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하는 자가 자신의 감정대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요. 주목받으려 하는 누군가의 겉보기 이미지가 진정성 없이 상업적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이 그 개인과 측근들, 소수만 좋을 일인가를 판단의 잣대로 삼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판단이 안 된다면 이미 좀비인 거죠. 현재의 어둠과 연결된 과거를 밝히지 않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사람 미래에 잊고 싶었던 과거를 들추어서 장발장을 다시 진흙탕 세계로 내동댕이 치려는 자베르
형사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두려워서 기선제압하는 거라고도 말하지 말죠. 자베르류 인간은 직업, 자기 공적을 위해서도 일을 할 텐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간과해요. 자베르의 추적 행위는 과거의 모습을 잊고 제2 인생을 살려는 사람을 도로 죽이고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꼴 아닐까요? 물론 은폐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은닉할 목적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숨기고 싶어 하겠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개인사니까 드러내지 않고 새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파헤치고 문제 삼을 거라면 회개하는 자로서는 자기를 죽이고 부활하는 과정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먼저야 하고 그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용기 있게 자기 잘못을 스스로 먼저 공개하고 새로운 각오로 살려는 사람에 대해서 유명세의 목적 운운하며 맹비난하는 자는 자베르 부류 인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먼저 공개해버리니까 애써 추적하면서 저장해둔 정보가 무용지물이 됐고 미래에 자기 실적이 될 만한 일이 사라져서 분개한 나머지 오물을 끼얹는 것 아닐까요? 먼저 허물을 내놓는 행위에 대해 뭐라 한다면 반대 경우엔 은폐 목적이라고 할 건가요? 여실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어둠 속에 깊이 감춰뒀던 과거로 인해 고통받았으니 무거웠던 짐을 내보내고 비워서 여생은 진실하게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요. 어둠의 중력이 상당하다는 걸 알거든요. 자기들의 성과 부를 축적하는 데 방해될 것 같으면 타인을 조종하고 좀비처럼 만들어서 사고하지 못하도록 교란을 일으키고 상업적 이미지를 추종하도록 대중을 몰고 끊임없이 과소비하게 만드는 행위들이 과연 누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우리 모두 깊이 사색해봤으면 해요. 단순히 물량 공세, 서류에 적힌 수치, 그래프만 비교하는 경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틀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찍이 선진국이 됐던 국가들은 점차 같은 생산을 하더라도 소수와 편중된 이익보다는 환경과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궁리하고 있다는 걸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우와, 옆길로 샜네요. 서너 살 정도로 보이던 울고 있는 제 사진이 보여서 가족에게 이유를 물었던 적이 있어요. 장난삼아 절 혼자 버려두고 숨어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서불안이 생겼었던 건지도 모르겠는데 대신 독립심을 갖게 됐던 것 같네요. 모든 사람이 신이 정해놓은 운명에 대해 인지하고 매일 삶과 죽음을 동시에 생각하고 살면 매 순간 과욕을 절제하고 진실하고 겸허하게 생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광고 문구에 현혹돼서 또 주문해버렸어요. 사야 할 때가 돼서 사긴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결제하고 나서 배송 시작 알림받고 창밖을 보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이제 진짜 자제할 거예요. 결심했어요. 오늘부터요? 내일부터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흥이 많네요. 그래 보여요? 혼자서도 잘 놀고 잠재된 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유니폼 사업할 때 불안과 팽팽한 긴장을 극복하는 저만의 방법이 사무실 근처 노래방에 캔맥주 1개 갖고 가서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그 시절엔 코인 노래방이 없었고 계산대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먼저 계산하고 부를 수 있었죠. 30분만 계산했는데 거의 끝나갈 때쯤이면 주인이 10분씩 이렇게 더 넣어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인심이 후하기도 했고 손님이 별로 없을 때였나 봐요. 그렇게 1시간까지 불렀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목 아파서 더는 못 부르고 나오곤 했어요. 노래 잘해요? 못해요. 그땐 따라 부를 수 있는 유행가가 많았고 내지르다 보면 속이 후련해져서 불렀던 거죠. 지금은 아는 노래도 없고 자연스럽게 음치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듣는 음악은 유튜브에서 재즈나 클래식 듣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뭐 말하다가 죽음. 우리 모두 필연 회귀를 하지만 서로의 회귀 주기가 다름을 잊지 않는다면 상대를 자기와 대등한 관계, 찰나의 인연, 자기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고 노인이 되고 병이 들었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 없고 초연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자세, 권위주의적인 태도보다는 평등한 눈높이에서 예의를 갖추고 온유하게 대할 테고요.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 적합한 자리와 그릇이 다를 뿐 한결같이 소중한 생명이며 제각기 서로의 필요에 따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인류의 생각이 일치하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인간을 차별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폭행과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히 다뤄지지 못하고 성장했을지 모르죠. 사르트르 말대로 타인을 나와 나 자신의 매개자로 두면 지옥에서 살 거예요. 출발은 자기 자신부터, 자기가 자기를 아끼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단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제자리를 지키는 인내심과 노력이 사회 배경에 녹아있으니 본연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소비하고 환경오염을 더 많이 일으킨다는 기준으로 볼 때 적게 벌고 소비를 덜하는 사람이 무시당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를 무시하는 타인이 있다면 그의 부덕함일 뿐 자기를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지 말고 개개인 모두 자기 내면을 다스린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외국어를 듣다 보면 빼르게, because 등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종종 들을 수 있는데 한국말은 대화할 때 이유나 부연 설명을 늘어놓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쓰지 않으면 문장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조사를 생략할 때도 허다하고요. 속전속결, 여과 없이 지시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이성적,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죠. 그 배경엔 오랜 세월 군대에서 비롯된 수직적 서열 문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원인론이 있어요. 한국전쟁 남북 분단으로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으니까 방위 목적의 군대가 유지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이성과 논리적 사고의 발목을 잡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또 인권과 자유가 약속되어야 하는데 감정을 이성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방종이 난무해서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 기강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괴테의 말처럼 다수를 죽이는 무질서보다 소수만 희생하면 되는 불의가 낫다고 하여 법의 안정성을 위해 불의를 계속 저지르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렵네요. 네. 머리가 아픈 이유는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색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샤를 페팽의 책을 읽고 정리해봤어요. 규율의 안정성은 지키면서 이성과 논리적 사고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려면 학교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학교에서 아이들이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가정교육 운운하는데 라틴어 어원의 교육하다는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한국의 가족 개념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학교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사들의 권위를 독단적인 것으로 느끼지 않게 하려면 교사가 아이들에게 모든 규칙과 절제의 필요성을 아이 눈높이에서 설명해주고 설득하려 들수록 아이들의 지성이 깨어날 기회가 많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토달지 말고 하라면 해 라는 강압적 말투가 반감을 갖게 할 때가 있잖아요. 설명 없이 강요당하기 때문에 반항적인 기질을 보이는 것인데요. 절제와 규칙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교사는 정당화할 수 있는 것만 강요해야 한다고 해요. 설득을 통해 아이가 감정 조절하고 이성적 사고를 하도록 해서 자발적 행동을 유도한다면 교사가 독단적인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덜해진다는 거예요. 학교가 학생들에게 암과 삶의 공모관계를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학교는 가장 소중한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교사가 학생에게 알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준다면 사회에서 지성인으로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해요. 학생이 성인이 되어 살면서 오로지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하더라도 퇴근한 뒤 직장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휴가를 보내는 곳에서 암과 삶의 공모관계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도 덧붙여 말하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성적 사고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수용할 만한 상황에서 단순히 경쟁심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감정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겠죠. 군인들도 철학책을 읽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우애를 갖게 하고 이성적 사고를 해서 감정 제어하고 규율을 잘 따를 수 있도록요. 샤를 페팽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 학교도 자신을 발견하고 개인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자아를 깨닫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성장하니까 인간관계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해요. 저도 불안정했던 자아를 사색으로 단련하고 변화를 느꼈기에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타인 간 인간관계의 갈등에는 발화점이 분명히 있게 마련일 텐데 상대를 깔보거나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언행이 없었는지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자아 성찰해봐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적이 떨어지고 외모를 보편적이지 않게 가꾸기에 열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쳐요.
자녀의 언행에 대해 지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가장 먼저 보호자가 자기 심리 상태부터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감정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이유가 설명되는 한도 내에서 자녀의 이성적 사고력으로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가 없는지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비난조의 지적보다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는 이유와 함께 자녀의 지성이 깨어나도록 설명하고 편안한 음성으로 말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삶과 죽음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나와 주변을 둘러본다면 깊은 통찰력이 없더라도 일상에 감사하고 행복한 보호자가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버트런드 러셀의 말 행복한 여성만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 해서 여성 어머니라는 단어 대신 보호자라는 말로 바꿔서 실천해 볼까요? 안타깝게 본인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태 중에서 치매라는 병이 있어요. 아버지를 위한 상처받을 용기라는 책은 치매 환자의 가족 보호자가 읽으면 도움이 될 책 같더라고요. 와시다 키요카즈의 말 우리 사회가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곁을 지켜주는 바가 갖는 힘을 평가하는 일을 잊고 있다. 이 말도 이 책에 적혀 있어요. 인상 깊었던 문구들을 요약하자면 이래요. 부모가 과거를 잊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게 힘든 이유는 부모의 기억 소실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한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온 나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서로가 공유하는 기억이 긍정적인 경우 공감돼요. 츠루미 슌스케가 본인의 저서 언제나 새로운 사상가에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망각을 통해서 마음에 머무르는 것을 신뢰한다. 망각은 여과기라는 말은 치매 환자와 가족 간에 부정적인 기억이 있을 때 치매가 가져오는 망각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일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문인이었던 카토는 80세가 되어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마치 오랜 목마름을 채우려는 듯 학문을 탐하였다 라고 했다네요. 말을 많이 했더니 저도 목이 마르네요. 이제 정말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하는 회기. 쉽튼 나라는 나방의 삶은 끝나는 것 같아도 다른 나방의 생명은 다시 시작되니까 세상은 계속 돌고 돈다는 말이 맞네요. 세상의 움직임이 줄거나 멈출 때 우주가 죽는 순간이겠죠. 쉽튼 고마워요. 함께 있어주고 저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게 해줘서 만나서 행복했어요.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을 변화하게 하셨을 테니까 이제 쉬어야겠어요.